안녕하세요. 김환영 TV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교화 과정에 대한 실제 중에서 한글과 독서는 어떻게 메타인지로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실제적인 얘기를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요, 양해를 좀 구할 것은요, 이 메타인지 한글과 독서 이야기 이전에 요 얘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부모님들의 중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메타인지가 다 커지길 바라시죠. 사실 저의 이 김환영 TV 정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메타인지에 대한 전이해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메타인지는 정말 우리 아이가 뭐 공부 떠나서 인생에 참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교육 전문가 정도 되세요. 제 TV 보시는 분들은 뭐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심리학자든 또는 전문가든 일반 학부모님들도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알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중독 요소가 있어요. 학원 중독입니다. 사실 메타인지에서 지난주에 정교화 서론 말씀드릴 때 메타인지의 필수적인 게 뭐죠? 스스로 하는 거죠. 메타인지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메타인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학원 중독에 시달리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학원은 아주 당연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라면 메타인지 얘기한다면 이 어딕션, 학원 중독은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방해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했어요. 인출을 했습니다. 복습노트를 통해서 인출을 한 것을 이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지를 알게 돼서 정교화를 해야 합니다. 인출해서 모르게 된 것을 정교화를 통해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출해서 정교화를 채운다는 아이가 그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하지 않고 인강을 듣는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건 틀린 방법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건데 다시 안 되는 방법으로 가는 게 학원이거든요. 저희가 메타인지를 그냥 뭐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수년간, 사실 한 십수년간 메타인지를 현실에서 대한민국 교육에 맞는 국어, 영어수와 기타 여러 가지 독서, 뭐 토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또 실제 운영을 통하여 자신 있게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국에 4.14 생각 다니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애들 학원 보내면서 다 그래요. 아유, 학원 가도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고 있어요, 그걸. 그게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중독이죠. 자, 자녀의 인생의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메타인지를 하겠다는 아이가 또 학원을 간다? 이건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조금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메타인지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자녀를 돕는 길이고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4.14 생활관 메타인지 전문이잖아요. 4.14 생활관은요, 메타인지 프리미엄 학습관이에요. 이건 어떤 학원보다도 진화된 형태예요. 여기는 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혼자 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관리와 엄청난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프리미엄 학습관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학원 중독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메타인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교화는 이겁니다. 인출, 복습 노트 이걸 통하여 아이들이 내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라고 깨닫는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르거나 틀린 부분을 스스로 채워가는 것을 정교화라 그랬죠. 인출, 정교화, 반추. 반대가 뭔가요? 이해, 기억, 반복. 이해, 기억, 반복은 단기 기억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인출, 정교화, 반추는 스스로의 생각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장기 기억에 쌓인 실력이 아이들이 공부를 놓지 않는 힘이 된다 그랬죠. 왜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좋나요?
왜 뇌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식곤증이 오나요? 그건요, 뭘 모르겠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근데 뭔 좀 알 것 같다 하면요, 안 졸립니다. 그게 스스로 한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알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강의 듣고 수업 듣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애들은요, 알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졸린 거예요. 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자, 이래서 정교화로 가야 되는데, 정교화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요, 독서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메타인지 전 과정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이 독서가 안 되면 어떤 공부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 독서의 기초가 되는 한글에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아셔야 될 얘기인데요. 한글을요, 쉽게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알파벳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죠.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역사에 남아있어요. 전 세계에 수만 가지 알파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왜, 언제, 누가 정확해.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한글 체계가 굉장히 많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글자래요. 그래서 쉽게 완벽하게 배울 수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연습시키면 뜻은 몰라도 소리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알파벳이 쉬워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습득이 가능한 문자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악영향을 미쳐요. 먼저 소리만 배우는 거짓 독서에 빠진다는 거죠. 거짓 독서가 뭐냐면요, 애들이 책을 줄줄줄 읽는데 그 책을 통해서 공부가 안 되는 독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읽고 나서 그냥 읽고 끝나는 거죠.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읽은 게 아닌 것. 잠시 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또 거짓 독서 훈련하는 아이들은요, 책이 어려워져요. 자기 나이에 맞는 책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싫어지고 공부도 어려워지죠. 이게 바로 한글의 두 얼굴이에요. 너무 쉬운 글자니까 생각 없이 읽게 되고, 생각 없이 줄줄줄 읽다 보니까 거짓 독서에 빠지고, 거짓 독서하다 보니까 공부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거짓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거짓 독서, 줄거리를 안다, 세밀한 내용을 안다, 책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것이 거짓 독서일까요? 우리 아이가, 또 우리 학생이, 내 제자가 책을 읽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거짓 독서일까요? 또는 무엇이 거짓 독서일까요? 줄거리를 안다, 세밀한 내용을 안다, 책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다 거짓 독서입니다. 이게 다 거짓 독서예요. 근데 대한민국 애들은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이게 거짓 독서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하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줄거리를 알려고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세밀한 내용 알려고 책 읽는 것도 아니고요, 교훈을 찾으려고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책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작가는 이것 때문에 책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떤 누가 이런 이유로 책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독서, 저희는 슬로우 리딩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는데, 천천히 읽는 진짜 독서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줄거리를 알고 세밀한 내용을 알고 교훈을 알고, 이거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 읽는 것, 진짜 독서, 슬로우 리딩은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야. 먼저 이게 기본이에요. 저자가 이 책을 왜 쓰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이제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간접 체험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또는 저자와의 대화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건 진짜 독서된 애들은 킥킥대면서 그 저자의 의도에 들어가요. 근데 거짓 독서 훈련 받은 애들, 그냥 책 줄줄줄 읽고 그냥 이런 스토리네, 그냥 스토리텔링하고 다 알 것 같아.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없는 독서죠. 그러면 나중에 독서를 싫어하게 되고 공부도 싫어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수학 정교화를 할 건데요. 수학을 못 합니다. 이 독서가 안 되잖아요. 한 초등학교 3학년만 가도요, 슬슬 이제 수학을 못 합니다. 연산은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데, 보통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수학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대부분은
이 독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독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책의 저자를 아는 것이 진짜 독서고요. 또 책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아는 게 진짜 독서죠. 책을 읽고 그 저자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저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읽어내는 능력이 이게 진짜 독서예요. 정말 재밌죠. 그리고 이건 진짜 반추 과정에 가면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책을 읽으면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틀린 걸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독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책 읽어도 뭐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바로 세 번째가 안 되셔서 그래요.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 근데 자기 삶에 전혀 실행이 안 돼요.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의지가 없어서 안 될까요? 동기가 부족해서 안 될까요?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금연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금연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는데 금연을 왜 못할까요? 만약에 실수했다면, 금연에 실패한다면 왜 금연에 실패할까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메타인적으로 왜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엉뚱한 얘기인데요. 답이 이렇습니다. 담배가 해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 다들 아닌데, 담배 해로운 건 유치원생도 아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거짓으로 독서한 거예요. 담배 해롭다고 얘기 들어요. 담배 해로운 거 교육받아요. 담배 해로운 거 담배 가게에도 써 있어요. 뭐 주변에 다 해롭다 그래요. 근데 나도 그걸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써 있어서 읽어서 남이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내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알지. 담배가 해롭다는 건 알지만 정말 담배가 해로운 건 언제 아시는 줄 아세요? 폐암 걸려야 알아요. 폐암 걸리신 분들이 담배는 진짜 해로워.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메타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용을 알면 생각이 고쳐지는데 그냥 거짓 독서로 내용을 아는 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메타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반추죠. 더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거. 내가 책 한 권 읽고 그 책을 통하여 많은 걸 공부하고 내 아이디어까지 추가되는 것. 이게 진짜 독서죠. 사실 요 정도까지가 정교하고요. 이건 반추급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래도 정교화해서 바르게 읽기라고 하는 건 이 네 가지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이렇게 된다면 수학이 되고 영어가 되고 국어가 되고 사탐이 되고 과탐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독서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자꾸 남에게 의존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남에게 의존해요. 남에게 의존하는 공부는 또 다시 단기 기억이잖아요. 결국은 독서 능력에서 해결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하려다가 참고 안 한 얘기가 바로 미엘린 얘기입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초등학교 1학년, 공교육이 시작인 초등학교 1학년은 왜 만 7세에 입학할까요? 왜 아이들은 우리 나이로 8살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만 나이로 이제 아마 다 평균 얘기하죠. 왜 7세에 입학할까요? 만 7세에 입학해야 되나요? 바로 뇌의 문제예요. 뇌의 이야기예요. 미엘린화라 그래요. 미엘린화. 우리 이거 뭐 수상돌기, 축삭돌기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 신경세포. 여기에 보면 미엘린 수초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확대되는 그림 보면 빨간색, 이게 뇌신경세포인데요. 뇌신경세포는 신경세포 밖을 미엘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 정보는 전기로 이렇게 뇌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전기 신호로. 그 신호는 빨간 이 세포로 가지만 밖에 감싸져 있는 미엘린이 없다면 저거는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전기줄하고 똑같아요. 전기는 구리를 통하지만 전기 구리선을 덮은 피복에 의해서 전기가 안전하게 가잖아요. 정확히 가고요. 흐트러지지 않고 하고 똑같아요. 미엘린이 7세 정도 돼야 독서를 읽을 능력이 생겨요. 여기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쉽잖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아주 그냥 딱딱 맞잖아요. 기역에 아 하면 가, 디귿에 오 하면 도.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영어는 파니스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어는 이 자음과 이 모음이 만날 때 이렇게 소리가 나고 어떤 단어에서는 또 똑같은 자음과 모음이 만났는데 다른 소리가 나고 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뭐 우리 영어에서 지금 독서 얘기하니까 읽다 그러면 뭐 read 이렇게 read R-E-A-D read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형도 R-E-A-D거든요. 그러면 발음은 read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한글은 완벽하게 맞아요. 다르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 없이도 읽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워놓고 부모님은 좋아하죠. 읽었다고. 읽은 게 아니었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7세 이전에 한글을 배운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글 많은 책 싫어하고 독서 훈련이 잘 안 돼요. 차라리 한글은 뒤늦게 배우는 게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인데 뭐 동의하시면 다행이고 안 하면 또 어쩌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저희는 메타인지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지금 한글을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제 의견을 조금 생각해 주세요. 아까 한글의 문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완벽한 글자인데 쉽게 너무 쉽다. 그냥 자음 더하기 모음하면 소리가 나버린다. 초성, 중성, 종성, 자음, 모음, 자음하면 완벽한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심지어 뜻이 없는 글자도 표현이 된다. 그죠? 뭐 웩 이렇게 해놓고 써지잖아요. 그것도 의미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의미를 읽지 않고 소리를 읽게 됩니다. 의미를 읽지 않고 소리를 읽어요. 부모님들은 소리가 나니까 읽는 줄 알죠. 아이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안 해요. 소리에 집중해요. 그러면 거짓 독서 훈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희는 모음만 가르치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 뭐 복모음까지 몇 개, 한 열 몇 개. 뭐 단모음까지는 10개만 딱 외우고 공부하고 써보고 자음 없이 모음만 아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 그 아이가 좋아하는 스토리, 그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 이건 좀 고르는데 또 나중에 또 중요한 정보를 좀 드릴 거예요. 어쨌든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책을 골라서 글자가 많지 않든 어쨌든 그 책을 오래 따라 읽기를 시킵니다. 자음을 몰라요 아직. 모음만 알아요. 근데 모음만 아는 수준에서 책 따라 읽기를 오래 합니다. 꽤 오래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글 교육이 아주 너무 짧아요. 3개월 만에 막 읽어내야 되고 6개월 만에 받침도 읽어내야 되고 뭐 한 1년에는 막 책 줄줄줄 읽어야 되고 막 이런 압박감을 엄마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아이에게 거짓 독서를 막 밀어붙이는 거죠. 빨리 소리내서 읽어 아나운서처럼 멋있게 읽어는 아이에게 거짓 독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는 책을 줄줄줄 읽고 가령 6살짜리가 책을 읽는다고 칠 때 뭐 굉장히 빨리 읽는 건데요. 읽는다고 칠 때 어떤 아이는 줄줄줄 읽고 어떤 아이는 읽다가 떠듬떠듬 한다면 여러분 어떤 아이를 좋아하시겠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은 줄줄줄 읽는 아이를 부러워하거든요. 아우 우리 애는 막 떠듬거리는데 얘는 줄줄줄 읽네 부럽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얘는 왜 떠듬거릴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읽으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글자를 보고 잠깐 생각하느라고 이게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의미 있는 글을 찾고 싶어서 더듬는 건데 줄줄줄 읽는 애들은 엄마가 칭찬해 주니까 소리에만 집중해요. 뭐 아나운서죠 완전히. 소리에만 집중해서 의미는 없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떠듬거리는 아이가 더 독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그걸 용서를 잘 안 하시죠.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말이 이거죠. 책 따라 읽기를 오래 한 아이가 이제 책을 따라 읽기를 오래를 통해서 그 오래라는 걸 제가 몇 달이다 몇 년이라고 말 안 하는 게 뭐죠?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충분히 메타인지 영어도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어떠세요? 듣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영어를 완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말이 나오고 쓰기 시작하는 것이지 듣기가 충분히 안 되는 사람이 ABCD부터 배워서 뭐가 되겠어요? 이 우리나라 이 영어 교육의 한계가 여기 있거든요. 글도 똑같아요. 충분히 따라 읽은 아이가 글자가 아닌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글자를 읽지 말고 그 내용을 네 생각대로 말해봐. 너는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대화하면 진짜 한글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교화에서 제일 중요한 독서 교육입니다. 한글 교육이기도 하고 독서 교육. 결국 글자가 아닌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 독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학원 중독에 대한 염려 좀 말씀드렸고요. 또 메타인지 정교에서 아주 중요한 독서 이야기, 한글 이야기 기본적인 말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독서가 안 되는 아이에게 어떻게 영어가 가능한가요? 독서가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수학이 가능한가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너무 중요해서 급하게 먼저 해봤고요. 학원 중독에 대해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을 다시 쫓아가는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이의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독서, 앞으로 더 발전된 독서법으로 여러분과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기본적인 한글 배우기와 기초 독서적인 진짜 독서가 이것입니다라는 메타인지적인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메타인지 정교화 중에서 오늘은 독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글과 독서 말씀 드렸고 다음 주에는 수학 정교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메타인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청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